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캐런 케이시 지음, 방수연 옮김, 센시오에서 펴낸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입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은 타인의 감정이 나의 기분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타인의 감정은 내 것이 아니므로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를 타인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영성 분야 작가로 전 세계 40여 국에서 670만 독자의 선택을 받은 캐런 케이시 박사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자신뿐이므로 타인은 그들의 삶을 살도록 놓아두고 이제 타인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유지하는 나침반 같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캐런 케이시 지음, 방수연 옮김. 파트 1. 타인의 종잡을 수 없는 감정에 흔들린다면 나를 잃을지도 몰라. 나의 삶에 집중하라.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습관은 보통 어려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을 비난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서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거나 통제하고 싶은 욕망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끌어올립니다. 부질없이 배우자나 친구를 바꾸려고 노력하며 허송세월을 보낸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을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고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타인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 생각, 꿈, 문제, 성공, 실패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올바른 행동과 삶을 가르치고 한 지붕 아래 사는 동안 지켜야 할 집안 규칙을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이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는 결국 자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기쁜 일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세요. 이는 보람없는 노력 끝에 찾아오는 낭패감을 맛보지 않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이 얼마나 홀가분한가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누려 마땅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놓아주어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대에게 어쩌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테죠. 짧게는 몇 시간에서 수주, 여러 해를 걸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쏟아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내는 손에 쥔 거 하나 없이 무의미한 노력이 된 일들을 기억할 겁니다. 이는 인생 낭비를 넘어서 비극입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처음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 12단계 회복 워크숍에서 내려놓기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상대가 올바른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개입할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게 관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내려놓기라는 마음 공부 덕분에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 그 어떤 누구라도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 실수를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스스로 이룬 나름의 성공을 축하할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질없는 행동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몰두한다면 삶에서 평화를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지고 싶다면 타인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놓아두세요. 그리고 단 하나의 인생에만 마음을 쓰세요. 바로 자신의 인생입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자. 타인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만큼이나 내가 타인의 삶의 중심에 서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 내가 타인의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그래야만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실이 우리의 기존 인식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을 지레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무시하라는 말 또한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서 타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 관계는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책임인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너무 다가가면 감정적으로 묶이게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내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타인과 얽히는 데서 안정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모든 행동을 함께하며 사소한 생각도 공유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과의 사이는 관계라기보다는 의존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관계는 언제나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역시 그렇게 살도록 놓아두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타인을 인질로 잡지 마라.
타인의 일에 간섭할 때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기가 왜 그리도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타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는 대신 간섭하려고 들까요? 분명하게 얻는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내 부모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어요는 충분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해보죠. 나는 마음 공부를 한 30년쯤 하면서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신경 쓰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인질로 잡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인질이라니 고개가 갸우뚱하죠? 우리가 타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몰입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타인이 내 삶에 더하거나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만들어낸 가치를 통해 내 삶을 정의하려고 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타인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려는 내 의지와 행동이 좋은 일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엔 두 사람 모두의 삶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일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경험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 사람과 신의 몫일 따름입니다. 나 혼자 겪는 일이든 아니면 타인과 함께하는 경험이든 어떤 일에서 때로 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경험을 신이 기획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래도록 혼란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에 책임을 지고 옳은 일을 하세요. 가벼운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노력이 필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날에 신은 곁에서 우리를, 나를, 그리고 모두를 인도함을 기억하세요.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놓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파트 2.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평범한 상황을 큰일로 만들지 마라. 평범한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택배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대기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서 프로젝트 진행을 못하거나 리모델링이 늦어지거나 마트에서 줄을 서다가 시간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걸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진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일할 때 만난 현명한 동료가 생각납니다. 그는 교통체증에 걸리면 그 시간을 앞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체됐던 도로도 곧 뚫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같은 행동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줄을 서든 교통체증에 빠지든 컴퓨터가 망가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과 그 순간에 신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인식이 바뀌고 삶이 변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삶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원칙입니다. 과민 반응하지 마라. 오래전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던 시절 과민 반응에 대해 배운 일이 있습니다. 심사를 맡았던 5 교수님 중 4분은 논문을 승인해 주셨지만 한 분은 차일피일 승인을 미뤘습니다. 더욱이 그 교수님과는 약속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승인해 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논문 지도 교수님은 일단 구두 발표 날짜를 정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정을 잡고 버티고 있던 교수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연구실에 가니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써야겠네. 나는 깜짝 놀랐고 이내 눈앞이 캄캄해졌죠. 잠시 가만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었지만 생각은 이미 이런저런 무서운 시나리오를 넘나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을 한 뒤 연구실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교수님 4분은 이미 내 논문을 극찬하며 제 시간에 맞춰 승인했으니 나는 이 교수님을 망신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나는 우선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각을 장악했고 교수님이 걱정하는 내용을 나는 함께 검토해보자고 차분히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욕설을 퍼붓고 달아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일이었죠.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사실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저 그의 비판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300쪽가량 되는 논문에서 교수님이 지적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 말하라면 못했을 겁니다. 집에 가서도 내가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남편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체이탈을 경험한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교수님의 비판을 반박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3시간 반 뒤 그는 내 논문을 극찬하며 승인했습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연구실을 나왔으나 동시에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 깊은 곳 어딘가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오래된 습관대로 그의 비판에 과민하게 대응했다면 아마 학위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경험 덕분에 박사 학위보다 더 소중한 2가지 교훈을 얻었답니다. 첫째, 침착함을 유지하면 상황과 공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원하기만 한다면 내면의 지혜를 듣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연구실을 나오며 느꼈던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후 답은 늘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민 반응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원만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로 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 향하는 문도 열릴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과민 반응을 멈추세요. 내 삶은 물론 모든 관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향받을 겁니다.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누군가 나를 대놓고 공격하거나 시비를 걸면 보복하고 싶은 욕구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작정하고 더 심하고 악랄한 말로 맞받아치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이런 한바탕 난리굿에 쉽게 빠져들었죠. 아버지가 나뿐만 아니라 남동생이나 어머니를 공격하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 행동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이나 내게도 마찬가지였죠. 화가 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는 금방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오히려 대부분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당황스러움 또는 더 괴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보인 반응을 되돌아보고 기분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과할 마음도 좀처럼 들지 않았습니다. 언어적으로 심지어 신체적으로 공격당했다고 해서 당연히 대가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리를 피하면 항복으로 여겼고 내 주장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지에 불탔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상대에게 동의한다는 뜻이 결코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임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내겐 자리를 피하는 연습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버지나 첫 남편, 오랫동안 함께 일한 상사가 그런 대상이었죠. 그런데도 중독에서 회복할 때까지 공격이라는 것을 가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예전의 나 같으면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상황을 흘려보내는 일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힘이 얻어지는 느낌까지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서 도움이 되는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는 거죠. 일상에서 나와 내 삶을 실제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일상에서 매번 의미 없는 다툼에 휘말린다면 우린 결코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에서 빠져나와라. 하객 대부분이 신랑 측 가족이었던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성 호르몬에 술이 더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여럿이 눈물을 쏟은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그때는 나까지 이를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동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소동을 키우는 일이었고 내 마음 역시 혼란으로 가득 찰 것이 뻔했죠. 나를 비롯해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소란을 계속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의 저녁을 넘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흔히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 기억을 현재로 반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질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한 가지 방법은
과거의 혼란스러운 일을 겪으며 뇌리에 남은 감정을 절대 현재 경험에 덧입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마음은 앞으로 생길 일을 해석하거나 예상할 때 이전 경험이나 적어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기억 쪽으로 너무도 쉽게 기울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혼란스럽다면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현재의 일상을 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가정 환경이 평화보다 혼란에 가까웠다면 현재 맺고 있는 중요한 관계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늘 행동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기대했던 대로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마음은 혼란스러웠던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지금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의 문제에 굳이 끼어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혼란과 소동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타인의 삶에 끼어드는 것이 습관이듯 타인의 삶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도 새롭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습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나쁜 습관은 집착하고 반복함으로써 우리 몸에 뱄니다. 하지만 이제는 빠져나오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친한 친구와 통화하다 그래서 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전화를 걸어 관계에 문제가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였죠. 위로도 받고 상처받을 만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친구에게 기댔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기꺼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친구는 말을 잘랐고 나는 모욕당한 기분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며 무척 당혹스러웠죠. 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친구 사이가 아니던가요? 나는 친구에게 따지거나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말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는 내 불만의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만 툴툴 털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늘 하는 불평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고 있는 상황을 딛고 일어서 빠져나오라는 일침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과장한 모욕이라고 느꼈던 일을 말하고 싶어서 거의 매번 친구에게 전화를 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인식하기보다는 무관심의 증거를 찾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끔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대우를 받은 때도 있었겠지만 친구가 그래서 뭐? 라고 말한 것은 내 과장된 고민을 함께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25년 넘게 애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음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갈구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방법이 서로 잘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이다 보니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나는 분노가 만연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바다를 떠다니는 두 척의 배 같았습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통도 끝없는 인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헌신도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라는 말의 가치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인생이란 어린 시절 나를 좌절시켰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모욕을 줬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그래서 뭐? 라고 말한 친구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이들이 모두 내 인생을 위한 큰 계획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장담하건대 이것은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유년 시절과 첫 결혼 생활, 중독의 악순환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모두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는 것도 나는 이제 압니다. 어떤 경험, 아니 사실 모든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래서 뭐? 라는 말로 넘기는 편이 나았습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경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주범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감정을 지배하게 내버려뒀고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둘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나 적어도 젊었을 때 이 교훈을 알았더라면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붙잡을지 내려놓을지를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의 삶이 당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기분이 들거든 자신에게 그래서 뭐? 라고 말하는 것을 연습해보고 불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